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현재 의료계는 의정 갈등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7일 어제지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빅5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절반 이상의 교수님들이 참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의협 차원에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비욘디에서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송태준 교수님 모시고 집단 휴진에 대한 소회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송태준입니다. 저는 그 소화기내과 중에서 췌장 담도 파트를 맡고 있고요. 또 의사들도 굉장히 다양한 직역과 직종이 있는데 저는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한 명의 의대 교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평소에 질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교수님을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좀 심경을 좀 먼저 여쭈어도 괜찮을까요? 이제 심경은 저뿐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느끼는 바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단톡방에도 항상 올라오는 내용이 있는데 한 조사도 있었고 집단 우울증, 우울감에 빠져 있다. 또 상실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몸도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가장 괴롭고 힘든 점은 의사와 환자 간의 라포, 어떤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싶고요. 어서 빨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 이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서 이제 성모병원, 삼성병원에서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집단 휴진에 돌입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집단 휴진 카드는 의사들이 이제 제일 꺼내고 싶지 않았던 카드가 되겠고, 지금도 이제 너무 늦지 않았냐, 이제 와서 다 이제 결정이 됐는데 포기해라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만큼 이제 원치 않았던 마지막 카드가 되겠고요. 이대로 가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또 특히 필수 의료 영역이 망가지고 또 의대 교육, 의료 교육이 붕괴되는 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또 이제 이번 사태 초기부터 이제 많이들 나왔던 문제가 전공의들이 없이 교수들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뭐 2주다. 3월까지가 최대다. 이후에는 버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이제 교수들과 또 주변에 병원에 계신 많은 직역의 그런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극복을 해왔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에 직면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면도 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우울감, 무기력감도 느끼신다고 말씀 주셨고, 이제 환자분들과의 신뢰 문제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사태가 거의 한 4개월 정도? 이제 꽤 오랜 시간 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휴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좀 어떤 형태로 정확하게 휴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병원을 좀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궁금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휴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휴진을 결정하게 된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 아산병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비대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비대위원장 또 다른 활동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고 이분들을 주도로 해서 여러 가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총회를 열고 투표를 하게 돼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투표를 했을 때 이제 총 790명의 교수님들이 계셨고 이 중에서 약 65%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하셨고요. 사실 투표는 굉장히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서 하루 정도 만에 투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투표를 해주신 분들 한 94% 정도가 휴진에 찬성을 한다라고 답해 주셔서 오늘 18일 날 이제 휴진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휴진이 전면 다 문을 닫고 셧다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휴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 또 국민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뭐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과 같은 꼭 필요한 그런 중증의료 또 응급의료는 절대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전 스텝이 찬성한 전 스텝이 사실 여기에 이제 찬성하신 분들은 이제 전체 교수 중에 실제 진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기초의학을 하시거나 또 다른 환자를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찬성을 하셨지만 본인께서 보시는 환자분들이 중증 환자고 내가 이번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못하면 이분들에게 심각한 위해가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휴진에 동참을 안 하셨고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모두 이런 휴진에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한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사정으로 이번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뜻을 모으고 각자 판단에 따라서 환자분들에게 뭐 휴진을 할지 아니면 축소 진료를 할지 이런 거는 이제 각 교수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였습니다. 각각의 또 환자분들의 사정도 있고 하니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뭐 중환자실, 응급실, 그리고 신장 투석실, 분만과 같이 조금 중증이거나 응급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진료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혹시 좀 향후 계획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중증 환자분들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네네. 이제 아산병원의 경우에는 뭐 7월 4일 네네. 이후로 이제 무기한 휴진에 네. 들어가겠다 이런 기사를 좀 보기도 해서요.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휴진 기한 혹은 뭐 진료 범위 등 좀 정해진 부분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네, 사실은 이제 어제 저녁에 결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또 모든 건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교수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휴진은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준비도 좀 미흡할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에게 홍보라든지 또 사실 피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부의 태도라고 하면 좀 죄송하고요.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7월 4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휴진 날짜를 결정을 했고요. 투표로 결정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휴진을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에서도 서울대와 같은 패턴으로 가자는 분들도 있었고 그거보다는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좀 더 강해서 일단 이 부분은 병원 내에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고 이제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 만큼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한 4개월 정도 동안 전공의 분들이 어떤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좀 당직 근무도 서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좀 어떻게 이제 기존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근무를 하셨는지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대학병원에는 각 과마다 또 각 분과마다 과에도 또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과가 있고 그 안에 소화기 내과가 있고요. 소화기 내과도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간을 맡은 파트가 따로 있고 최담도 파트, 또 하부 위장관, 상부 위장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각 파트별로 당직을 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담도 파트 같은 경우에는 6명의 교수가 근무를 하는데 6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당직을 서고 있고 저희들이 서는 당직은 일반은 병원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상주하면서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병원에 출근을 하거나 이런 온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개념의 당직이 있는데 저희가 서는 당직은 병원에서 상주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는 거죠. 자면서 환자가 오면 환자를 보고 또 전화를 받고 환자한테 가서 또 처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주를 하는 당직을 서고 있고 보통은 이제 당직을 서시면 일반적인 뭐 간호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은 다음날 반차를 쓰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대체할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직을 서고 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 안에 직원들을 위한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직원 헬스장에 가서 샤워를 하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수술실, 탈의실에 가서 샤워를 하시고 이제 회진 준비를 하죠. 이제 회진 예전에는 전공의 선생님들, 전임의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같이 페이퍼 미팅을 하면서 이제 플랜을 같이 정하고 환자를 보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각자 알아서 자기 환자를 찾아서 보고 차팅을 하고 그날 처방을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또 환자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주 사소한 진단서 또 약 개수가 30일치 처방을 해야 되는데 10일치가 집에 있다. 그러면 다시 20일치로 처방을 또 바꿔야 되고요. 뭐 이런 일부터 뭐 튜브 제거, 드레싱 이런 일을 하고 또 탁과 의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예전엔 전공의 선생님, 전임의 선생님들이 그걸 미리 정리를 해서 교수와 상의를 하고 플랜을 결정하는데 이제는 교수들이 환자를 다 파악을 하고 답변을 주고 저희 같으면 이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 스케줄에 올리고 뭐 이런 것까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교수들이 하던 스케줄로 돌아갑니다. 외래 진료를 보거나 외래 진료가 없을 때는 거의 항상 시술실에서 시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인 2역이 아니고 1인 3역, 1인 4역까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자분들을 만나는 외래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고 또 전공의 선생님들의 또 그런 서포트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전공이 없이 현재 상황에서 좀 진료를 계속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좀 계속 나왔던 것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좀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걱정이 된다라고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또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교수님과의 이야기 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하나씩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또 많은 의견 주시고 채팅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의사협회에서 그 휴진 중단 조건으로 이제 3개의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그리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 소급 취소, 이 3가지 요구안인데요. 사실 이것이 좀 거부가 되면서 이제 휴진으로 좀 이어지고 갈등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내용인지요? 네. 일단 의대 증원 재논의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논의가 된 적이 없었다라고. 사실 재논의가 아니고 논의죠.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지난번 법원에서 판결 이후에 이제 어떤 과정으로 증언이 됐는지 대략적인 내용이 이제 언론이나 또 전 국민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전문가들과의 어떤 상담, 상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또 과학적인 근거도 없었죠. 그래서 한 번도 이러한 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논의를 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증언을 논의하자, 이런 얘기고요. 무조건 여기서는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뉘앙스가 재논의, 원점 재논의를 무조건 의대 증원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게끔 보도를 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언이 안 된다가 아니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증언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상한 거는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인원, 예전에 의학분업 때 줄어들었던 그 정도의 인원을 증언을 한 후에 부작용은 없는지, 교육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증원이라든지 감원을 결정을 하자는 생각이 사실은 많았고요. 이거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일반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니까 뭐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2,000명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되겠고요. 또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를 하셨는데, 필수 의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필수 의료를 오히려 사장시킬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패키지다라고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혼합진료 금지가 되겠고요. 이제 그때도 이런 지금 페인버스터 문제가 이제 아주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저희가 이런 진료 금지를 잘못 사용을 하면 또 부작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다 대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페인버스터 문제가 나오고 이러한 혼합 진료 금지 명령에 따른 부작용이 이제 점점 알려지면서 또 정부에서도 한 발 물러나서 뭐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다시 도출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혼합진료가 뭔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혼합진료는 지금은 이제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이 하면 안 된다. 도수치료는 비급여고 물리치료는 급여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왕절개 후에 무통주사는 급여고 페인버스터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페인버스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정부가 이런 필수 의료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을 무시하고
이제 정부의 정책에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만 해라. 그러면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비급여고 그렇지만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허들이 돼서 그렇죠.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네.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률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보험 이런 수가 또 의료보험 재정을 위한 이런 혼합진료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환자분들을 위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 소급 완전 취소를 말하는데, 지금은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명령을 취소해주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행정명령을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거부가 되면서 오늘 이 총파업 사태가 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주고 계십니다. 11님께서 교수님께서 조금 피곤해 보이신다고 건강 잘 챙기시고 응원한다. 이렇게 또 네, 응원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의료진 분들 응원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 내 교수님들도 좀 생각이 좀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 실제로 좀 어떠신가요? 이제 생각이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뭐 투표에 참여를 하시지 않거나 해서 그분들의 정확한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사실 뭐 90% 이상의 교수님들께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거의 이거는 뭐 95% 이상이 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이견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런 파업 같은 우리가 집단 휴진 같은 이런 좀 극단적인 방법에는 반대한다. 우선 환자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정도 단체 행동에 찬성하고 따라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표출하는 방법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큰 어떤 맥락은 좀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목소리를 좀 모으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것들 네.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후원 또 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네, 각시탈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선택의 자유, 파업할 수 있는 자유를 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조금 이야기 더 나눈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하나씩 좀 받아볼 테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어쨌든 합의점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이유가 좀 어떤 걸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점은 둘 다 표방하는 바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단과 처방 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국민들께서 누리시는 의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공신력이 있는 뉴스위크지에서 병원 순위 또 각 과별 순위 이런 걸 매겼을 때 한국에 있는 병원이 뭐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10위 안에 들어간 과가 4개나 있고요. 네. 또 뭐 50위,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병원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의료 선진국이고 또 의료 접근성, 또 의료 수준 이런 거는 지표로 봐도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OECD에서 정부에서는 OECD 대비 어떻다, OECD 대비 어떻다 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의료 후진국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였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각종 규제나 또 허가 이런 탁상 행정 문제가 우리가 의료의 질을 더 높이고 발전하고 새로운 의료 기술을 만드는데 굉장히 허들이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필수 의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 수가는 정말 세계 최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출산 비용보다 사람의 출산비가 더 낮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번에 이제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정책을 보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면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서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하는 의사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보상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원가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70%만 보상을 해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필수 의료를 아무리 좋아하고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도 병원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점점 고용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이분들이 전공을 하고 나가서 내 병원을 차리고 싶어도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필수 의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맥페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의료계에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맥페란 예전에 맥소롱이라고도 하면서 약국에서도 그냥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약이었는데 이런 처방에 대한 부작용으로 의사가 감옥에 간다, 유죄를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필수 의료에서 더 쉽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고 사실 저도 형사고발을 당해서 경찰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변호사분이나 이건 당연히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는 감정은 9분의 환자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다가도 이런 일이 하나 생기면 정말 한 달 동안은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뭐 경찰서에 가서 또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지금처럼 의료계에선 당연히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판결이 또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필수 의료를 안 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필수 의료가 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무책임한 방법이겠죠. 그냥 인원을 왕창 늘리면 이러한 인원들이 결국에는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겠지만 그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낙수과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인데요. 그런 과를 택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필수과라는 게 생명을 다루는 과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사실 저 같아도 낙수과 의사한테 진료 받고 싶지 않고 사실 저희들
최담도하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정년 퇴임을 해서 이 병에 걸리면 내 병은 누가 치료해 주냐, 내 몸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자조 섞인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필수 의료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정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 필수 의료에 대한 좀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출산의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성모병원, 정말 빅5 병원 중에 하나라는 그 큰 병원에 3박 4일을 입원을 했는데 정말 수술 입원비가 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뭐 저렴해서 좋기는 한데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의견이 나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거는 너무 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인원을 늘리면 그래도 필수 의료에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으실지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늘어나면 왠지 더 좋을 것 같죠. 당연히 뭐 제가 생각해도 동네에 편의점이 더 많아지면 선택지가 많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수 의료로 가는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길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더 낮은 쪽으로 뭐 미용이나 피부 또 안과라든지 이제 생명과는 관련이 없고 또 어떤 의료적인 책임도 덜 질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필수 의료로 가는 막힌 곳을 뚫어서 그쪽으로 많은 물이 잘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여기가 막혔다고 물을 많이 부어서 전체가 다 넘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물, 또 여기서는 물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런 필수 의료를 더 발전시킬지 굉장히 저는 의문시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까 뉴스위크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발표하는 순위 중에는 뭐 암이라든지 소화기, 심장 같은 필수 의료가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와 또 진료와 일을 해서 이뤄놨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너질까봐 사실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주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의대 교육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지금같이 막무가내 증원으로는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또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수용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첨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지요? 이제 의대 교육 하면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한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사실 얘기는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각 직업별 의사의 시스템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의대에 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의대 교육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법대나 다른 문과 또 이공계가 아무래도 뭐 실험실도 많이 필요하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의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술기, 뭐 우리가 꼬매는 술기라든지 뭐
혈액을 채취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이러한 것도 요즘에는 다 실습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다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장비가 있는 또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실험실도 의대 과목은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 화학, 생물, 뭐 지구과학, 뭐 생화학 등등 미생물학, 기생충학, 해부학 이제 우리가 뭐 카데바를 수입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정말 그런 해부용 시신 그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기 전에 항상 묵념하고 그 실습이 끝나면은 항상 이제 화장시켜드리면서 같이 추모제도 열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들이 제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의 학생들을 많게는 뭐 2배, 3배의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10에서 20% 정도가 지금으로선 마지노선이고 그 증원을 보면서 이제 차츰 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 또 지금처럼 전원 유급이 되거나 휴학이 된다면 교육은 거의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온라인 교육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환자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인 만큼 이러한 실습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군요. 학교 자체 어떤 인프라 그리고 병원에서 뭐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증언에 반발을 하는 것이 이제 일각에서는 아 이거 정말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일반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밥그릇 싸움이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밥그릇 싸움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필수 의료 붕괴, 의료 붕괴이고요. 지금 휴진을 하겠다고 나서는 교수들은 늘어나는 의사들과 밥그릇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네.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나와서 시장에 진출을 할 때면 저는 이제 거의 정년할 때가 되거든요. 뭐 정년 이후에 제가 의사 개원가에서 의사를 하게 되면 뭐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의대 교육, 의료 교육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지 절대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요. 또 지금 이제 정치인 되신 뭐 교수님께서 이제 급여를 저희가 실제 받는 것보다 뭐 2배에서 3배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셔서 저희 환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일반적인 대기업의 임원분들도 아닙니다. 정확히 뭐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뭐 과장이나 부장님들 정도의 급여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급여를 가지고 받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카르텔과 또 의사 카르텔이 자기들의 어떤 세력, 권력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싸움이 아니고 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서로 우리가 정부와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정부와 싸우면 뭐 의사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환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겠고요. 그래서 절대 싸움이 아니고 또 이제 많은 기자분들도 이제 의료 시스템이 워낙에 복잡하고 또 의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팩트를 보도를 하시려면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고 또 독자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밥그릇 싸움으로 이거를 포장을 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기사화하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심정이신 거를 마음을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댓글 보니까 특히나 이제 소청과가 많이 좀 부족하다. 네. 사실 이제 소아과, 산부인과 뭐 전문의 지원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계속 이어져 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아산병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적인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좀 느끼셨을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또 분만과, 분만에 대해서는 사실 또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또 사실은 전세기를 띄워야 하실 그분께서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분만에 대한 포괄수가제 제도를 강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때도 아마 2020년인가요? 의사분들이 대규모로 파업을 벌이고 했는데 항상 이제 정부에서는 의사들과 싸워서 의사들이 항상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도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포괄수가제가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포괄수가제라는 게 아까 PD님께서 일정 금액을 내셨다고 하는데 분만을 하면 그렇게 일정 금액을 내는 거죠. 그럼 환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으시고 근데 문제는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메워줘야 되는데 정부가 메워주지 않고 50만 원 안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즈나 주사기나 이런 걸 싼 거를 쓸수록 병원에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거는 의사들이 정말 원치 않는 게 되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연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결혼 연령이 뒤로 가다 보니까 고령 임산부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고위험 임신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뭔가 해야 될 게 굉장히 검사도 많고 하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분만을 가장 많이 하던 병원들이 다 도산해서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 환자분들한테 악영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정책을 짤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저희 뜻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겨서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도 사실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여서 그 친구랑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수가 문제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린 아주 아기들을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볼 수 있는 환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뭐 성인 환자를 한 시간에 뭐 50명도 보고 많을 때는 한 시간이 아니고 이제 오전 오후에 많을 때는 막 70명까지도 볼 수 있는데 소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혈액 채취를 한번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뭐 인력도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 보상이라는 게 결국 의사에 대해서 월급을 더 줘라가 아니고요. 진료에 대해서 그 진료를 보존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보상책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시탈님께서는 결혼을 앞둔 청년인데 지금 사실 파업 때문에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세대를 위해서 이런 좀 필수 의료에 대한 부당한 처우만큼은 꼭 고쳐지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응원의 댓글도 감사드립니다. 주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 조금 보고 슬슬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서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전공의 분들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직 조금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겠죠. 네, 사실 전공의 분들은
이제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이 MZ세대가 예전에 코로나 사태도 겪고 그때 의대 증원 문제를 한번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에 최대한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끝으로 좀 최종적으로 좀 바라시는 것 혹은 좀 올바른 의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되어야 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는 환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중환자실이나 다른 응급의료는 다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새로 병을 앓고 계시는 신환분들을 거의 못 받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가 사실 추구하는 정책이 지방의료, 거점의료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서울로 오지 마라. 주변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서 해라. 사실 이런 의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대로 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료 사태는 저희들 의사 카르텔, 이제 카르텔이란 말은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 의사 집단이 저희 어떤 특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벌이는 밥그릇 싸움이 절대 아니고 의료를 더 이상 망치지 않게 더 사실 앞으로 나가서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후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환자 단체 분들께서도 많이 막 당황하시고 또 절망감을 느끼셔서 또 의사에 대해서 의사를 잘라라 또 법을 고쳐서 다시는 이렇게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쓴소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들은 몇 개월 동안 정말 저희들을 엄청 희생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2달 전에 벌써 다 붕괴돼야 될 대학병원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욕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욕하는 것만큼 이번 일을 초래한 그런 정부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을 빨리 해라.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 빨리 뭔가를 대책을 세우고 이런 의사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달라고 쓴소리를 50대 50이라도 그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거든요. 저희가 뭐 혼합 진료 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얘기는 했는데 뭐 가짜 뉴스다.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실제로 페인버스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항의를 하시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시 검토하겠다. 뭐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의료 사태의 본질을 조금만 다시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정부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내주시면 이러한 의료 사태가 빨리 해결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쩌면 이런 갈등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과 목소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더욱 듭니다. 네. 하루빨리 이런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서 좀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참 어렵지만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